얼마 전 영국의 유명 시사 잡지죠.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2023년의 전망에 관한 기사들을 쭉 시리즈로 낸 적이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구를 넘어설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2023년에는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구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사실은 지난 여름에도 비슷한 전망이 나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11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구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인구 문제는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이슈죠. 근데 이게 또 중국한테도 매우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인구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저출산, 인구 감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도 이 산하 제한 정책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라는 표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아직도 유교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된다 해서 딸 낳다가 아들을 하나 낳으려고 계속 아이를 낳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표를 내걸고 또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를 했던 건데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알려져 있죠. 반포. 이 반포에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주공아파트. 이 아파트를 1977년에 정부가 새로이 공공주택 청약 시스템을 마련을 하면서 특이사항을 거기다 써넣습니다. 우선 분양권을 주는 건데요. 먼저 1순위는 해외 취업자, 그리고 불임시술자, 그리고 2순위가 불임시술자, 3순위는 해외 취업자. 외화벌이를 하던 때였기 때문에 당시에 해외 취업자가 이제 귀하게 여겨지고 또 우선순위를 줬던 것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임시술자가 들어가는 거죠. 정부의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의 어떤 정신이 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부촌이지만 당시에는 고자촌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제발 좀 아이 좀 낳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처럼 이 인구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 인구 문제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요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중국도 우리처럼 농업사회에서 산업화를 이뤄가면서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를 했죠.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실제로 마오쩌둥 시대에는 인구가 국력이다 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덩샤오핑 때 들어오면서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에 우려를 하면서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죠. 실제로 그럴 만도 했던 게요. 1950년대 초반에는 중국의 인구가 약 5억 5천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년 만인 1980년대 초에는 10억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2배 증가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약간의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였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1970년대 후반의 계획 생육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녀 정책이에요. 기본적으로 자녀를 하나를 낳아야 되고 그거보다 더 많이 낳게 되면은 벌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우리도 산하 제한 정책이 있었지만 중국의 경우는 훨씬 더 엄격하고 강력한 정책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냥 권고사항이었는데 중국은 이렇게 강제성을 띄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한자녀 정책의 부작용을 점점 더 실감을 하더니 2013년에는 이것을 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이 한자녀 정책을 폐지를 합니다. 작년에는 심지어 세자녀 정책을 법제화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 인구 문제가 중국한테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와서 사실 후회가 좀 되는 이 산하 제한 정책은 도대체 왜 시작이 된 것일까요? 사실 이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최근까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인구론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바로 영국의 토마스 멜서스입니다. 멜서스는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에 태어났고 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영국의 인구가 얼마나 급속하게 증가를 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죠. 실제로 1780년부터 1860년, 그러니까 약 80년 동안 영국의 인구는 1000만 명에서 2900만 명, 그러니까 3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인구론에서 멜서스가 말하기를 지금 식량이 증가하는 속도가 인구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은 결국 인류는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조금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말도 했죠. 저소득층은 아이를 좀 그만 낳아라.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베이비 붐 시대가 열렸죠.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 이런 국가들에서 굉장히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동안 의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망률, 특히 영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리고 수명도 연장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급속도로 또 증가하게 됐는데요. 이게 얼마나 빨리 20세기 들어와서 인구가 증가했는가를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1700년에는 전 세계 인구가 약 6억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100년 후인 1800년에는 전 세계 인구가 9억 9천만 명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보다 또 100년 후인 1900년에는 16억 5천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는 이게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보다 111년 후인 2011년에는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 되고요. 그리고 그보다 11년 후인 2022년 올해에는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된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요. 인구가 정말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메서스의 우려가 꼭 기후만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인류는 꼭 생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곡물 생산 방식에서 기계화를 이루면서 노동력을 훨씬 더 덜 쓰고 많은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질소 화학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훨씬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됐죠. 육식 같은 경우도 공장화를 이루면서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961년의 농업 생산 방식을 가지고서는 60억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약 79에이커의 농지가 필요하지만 1998년의 생산 방식으로는 37에이커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농업 생산 방식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류는 식량 고갈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산하 제한 정책을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한자녀 정책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먼저 자녀를 한 명만 낳아야 되니까 우리나라 못지않게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중국에서는 여자아이를 임신했을 경우에는 낙태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심지어 영아 사례도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성비가 굉장히 불균형해졌는데요. 예를 들어 2004년 같은 경우에는 여자 100명당 남자가 121명이라는 정말 대단한 불균형을 보여줬죠. 이게 이제 점차 완화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최근까지도 여자 100명당 남자 110명 정도입니다. 또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도 결혼을 좀 덜 하거나 아니면 늦게 하는 현상들이 목격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 통계 영감에 따르면 2010년에는 초혼 건수가 약 2200만 건 정도였다. 라고 했는데 2020년에 들어와서는 1288만 건 정도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결혼을 하는 연령도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냥 물리적으로 봤을 때 가임기 여성 숫자도 줄어들고 또 이 가임기 여성들이 늦게 결혼을 함으로써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낳을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국도 이 산업화가 이뤄지고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이제 직업시장에 뛰어들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아이를 많이 낳지 않게 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되고요. 학자들마다 약 2, 3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중국의 인구가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감소할 것이다. 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 노동인구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정점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언젠가는 이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들은 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한 10년가량 일찍 왔다라고 해서 굉장히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신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이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노동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임금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기업이나 공장들이 그보다 훨씬 더 노동력이 싼 곳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체제로 떠오르는 곳이 바로 베트남 같은 국가입니다. 반면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또 다른 곳에 돈을 써야 될 일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보건의료 서비스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재정 지출액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여기에 대조가 되는 것이 바로 인도입니다. 사실 인도하고 중국의 인구를 합치면은 전 세계 인구의 35%를 차지하죠. 그리고 인도는 중국보다 높은 인구 증가율, 그리고 여전히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입니다. 사실 더 충격적인 것은 앞으로의 전망인데요. 2080년이 되면은 중국의 인구가 10억이 채 안 될 것이다 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2100년에는 중국의 인구가 인도 인구의 절반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은 사실은 앞으로의 미로가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중국의 인구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씩 좁아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의 인구 피라미드는 아직도 아래쪽이 상당히 두껍게 약간 뚱뚱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뭔가 좀 안정적인 그런 인구 피라미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현재 인구는 3억 4천만 명이 조금 안 되죠. 인구 피라미드의 모양도 아래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망에 따르면 2100년까지 미국은 정말 완만하지만 계속적으로 조금씩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2065년쯤을 해서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인도도 인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미국만큼은 그대로 아주 완만하지만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00년쯤에는 4억 명에 조금 못 미치는 3억 9천만 명 정도가 될 거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00년쯤에는 인도의 인구는 약 15억 명, 그리고 중국의 인구는 7억 7천만 명, 그리고 미국의 인구는 3억 9천만 명 정도 된다는 거죠. 중국의 인구가 미국의 인구의 2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의 출산율이 높은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출산율은 1.64명이에요. 물론 이제 중국의 출산율이 1.15명이니까 이거보다 높지만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2명에는 못 미치는 숫자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미국은 완만하지만 조금씩 증가를 할 수가 있는가? 바로 이민 때문입니다. 출산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이민으로 지금 채우고 있는 것이죠. 현재 미국의 이민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14% 가까이 됩니다. 미국이 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1920년대인데요. 그 당시에 이민자 비율은 14.8%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의 육박하는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최근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도 상당히 예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이민자들 중에서 대학 졸업장을 가진 사람은 약 33%라고 하는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들어온 이민자들 중에서 대학 졸업장을 가진, 그러니까 고학력자의 비율이 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더 많이 오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예전부터 2030년에서 40년쯤에는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중국이 세계 경제 1위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GDP 역전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 인구입니다. 결국에는 군사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튼튼한 인구 구조가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새롭게 인구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지금 현재가 프라임 타임, 즉 중국의 전성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정부도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 라는 약간 조급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20년만 지나더라도 의료 보건 서비스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에 재정을 지출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힘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여력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인구가 국가 경쟁력의 모든 척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막 확언을 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이기는 하지만 이 인구 문제가 중국에게는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솔직히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뭐 저출산이니 인구 감소니 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겠지만은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를 한번 봐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아마도 많이 좀 충격들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는 거의 완벽한 다이아몬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소멸하는 국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국가의 인구가 이렇게 급속도로 줄고 있는 것도 굉장히 기현상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론화를 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더 늦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